부정선거, 4.19 그러니까 일반인들 머릿속에는 이승만 정권, 독재 정권 절대로 옹호해서는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지 이렇게 돼 있단 말씀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부분 독재자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히틀러도 자결하고 아마 무솔리니도 그러고 아니면 차우세스도 뭐 인민들한테 맞아 죽고 그러는 게 되게 독재자의 말로인데 우남은 오늘 자리 4월 26일에서 몇십 년 전에 그때 걸어서 가시겠다고 그러다가 차를 타고서 이화정으로 무사히 가셨고 그 당시 이렇게 뭐 쓴 거 보면 할아버지 뭐 여생을 편히 사시라고 그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독재자가 될 수 있나. 그 다음에 그분이 하와이에서 돌아가시고 1965년에 돌아오셨을 때 뭐 그 당시가 뭐 왕조 시대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애도하는 그 물결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이 어떻게 독재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나 이런 얘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제가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저도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하도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4.19 세대 어떤 한 분이 뛰쳐나와서 하신 말씀이 그때 우리가 데모를 했던 거는 우남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고 자유당, 강경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강했던 거다. 그리고 사실 보면은 4.19가 나서 바로 이승만 정권 물러나라 이런 슬로건은 나오지 않아요. 선거를 다시 하라고 합니다. 근데 4월 25일 날 교수단 데모가 나고 그 다음날 이제 하야를 하게 되는데 여기 김용삼 대기자님도 그런 뭐 글도 쓰시고 방송도 하셨지만은 그 4.15 교수단 데모라는 게 약간 그걸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증적인 자료를 보면은 그분들이 자발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저도 보면은 정황적으로는 미국 대사관에 그게 저도 교수지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죠. 계엄령하에서. 근데 전화도 걸어보고 그러니까 오케이 해도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군의 중립에 대해서도 그 당시 미국 그 대사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군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라고 이제 그랬다. 그리고 그래서 그 올리버 같은 사람도 4.19는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려던 에버레디 작전, 제2의 에버레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4.19를 폄하할 필요는 전혀 없고 다 그런 건 있는데 미국의 어떤 그 대한 정책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저의 문제의식은 이승만에 대해서 자꾸 독재하고 아까 홍우조 선생님께서도 이 독재 프레임 여기 갇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의 이제 역사학자들은 보면은 이제 일국사로만 보거든요. 근데 비교사 관점, 서양하고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사, 한국 현대사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국사만 보시고 이승만 정권의 그거만 보고 어두운 경고만 다 이제 긁어모아서 쓰니까 그 자체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근데 정치학에서는 이제 비교 정치라는 게 있고 비교를 해야지 내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독재라 하더라도 얼마만큼 독재냐. 근데 제가 보니까 한 53년부터 60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년 동안 1인당 GNP가 73불이에요. 그 당시에. 그거 가지고서는 많은 정치학자들이 민주주의 하기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근데도 제가 공부해 보니까 상당한 언론의 자유가 있었고 서울대학교 이정복 교수님도 그 당시에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수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의 형식적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의 비서구 국가 중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하던 나라는 몇 나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서구 국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한 네 나라밖에 없어요. 인도, 일본, 필리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코스타리카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았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뭐 민주주의를 숭상하는 건 좋은데 너무 높은 수준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73불이면 최빈국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네 나라밖에 없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고서 이제 독재 하는데 객관적인 어떤 정세를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역사학자들 특히 한국사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비교사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 비교사를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정치학자로서 이제 오래간만에 이 비교 정책 공부를 좀 안 하다가 봤는데 제가 많이 비로운 학자가 한 분 계신데 여기 계신 또 이 정치학자로서 이 김용식 교수님도 잘 아시는 분인데
스콧 메인 웨어링이라고, 지금도 그 대학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그 노트르담 대학이라고 아일랜드 사람이 만든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대학이라서 이 남미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잘 되고, 그래서 이분이 남미 연구의 아주 전문가인데, 이분은 이 어떤 체제를 볼 때 이게 민주주의냐 비민주주의냐 이렇게 다이코토머스, 이분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어떤 정도를 봐야 된다. 연속선상에서 봐야 된다. 그 디그리를 봐야 된다. 그래서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 권위주의 체제, 오소리테리언 레짐, 데모크라틱 레짐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연속선상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세미 데모크라틱 레짐이라는 거를 집어넣는데, 제가 이분의 그 네 가지 범주, 또 거기서 이 네 가지 범주가 이제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 그러니까 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선거가 얼마나 조작이 됐느냐, 조직적이었느냐,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내세우고, 이게 굉장히 어떤 메이저 바이올레이션, 중대한 위배가 있게 되면 이거는 권위주의 체제다.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위배, partial violation, 부분적인 위배가 있으면 이거는 semi democratic regime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 범죄가 이제 선거, 그 다음에가 이제 정치적인 권리, 정치적인 권리, 시민적인 자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어떠냐, 여기에서 중대한 위배가 있느냐, 부분적인 위배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세 번째가 이제 보통선거권. 네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선출된 정부가 유보된 영역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남미를 연구해서, 그러니까 껍데기 괴뢰 정부가 있고 실질적인 권력은 밀리터리 훈타, 제도로서의 군부가 조종하는 그런 게 없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보통선거권이라든가 군부의 이 퍼핏은 아니었으니까 이승만 정권이. 그래서 그건 따져볼 필요가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 부분에 어떤 메이저 바이올레이션이 있었느냐, 또 그 다음에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에 있어서 중대한 위배가 있었느냐, 그게 없었으면은 세미 데모크라틱 레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제 제1공화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반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반이나 찼다, 긍정적으로 바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야 우리 이거 반밖에 안 찼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세미 데모크라틱이라는 거는 또 이승만 정권에서 부정적으로 본 걸 왜 세미 데모크라틱이라고 하냐, 세미 오소리테리언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저도 뭐 그걸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세미 데모크라틱이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제 결론은 제가 경험적으로 1950년대의 여러 가지 상황, 조건, 그 다음에 당시의 뭐 증언, 신문 기사, 하다못해 언론의 자유 같은 거는 이제 4단계 기사 이런 걸 봤을 때 이승만 정권은, 제1공화국 정권은 세미 데모크라틱 레짐으로 불러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물을 볼 때도 그 정도로 민주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이성복 교수님 얘기하신, 이성복 교수님은 이승만 체제는 파사드 데모크라시, 외양 민주주의는 잘 갖춰져 있었다. 한 번도 선거를 건너뛴 적이 없었고 의회를 해산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상당히 형식적으로는, 겉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는 잘 됐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그렇게 안 된 건 사실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불행하게도 3.15 부정선거로 해서 자유가 나고 이승만 정권이 붕괴한 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이승만 정권을 바라볼 때 너무 이제 독재라고 그렇게 쉽게 부르는데, 정치학자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그렇게 과학적인 개념이 이제 아니다. 그걸 우리가 좀 뛰어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약간은 정치학에서 말하는 분석적인 개념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권위주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권위주의. 그러나 이 권위주의도 일단은 비민주주의 체제다라고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한배우 교수님이라든 몇몇 교수님들은 권위주의인데 저 그렇게 부르기 뭐하니까 좀 자유로운 게 있었고 야당도 있었고, 야당이 그래도 뭐 경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또 준경쟁적 권위주의다, 그렇게 또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한배우 교수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씩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9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좀 마지막에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학자인데 나쁘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비교적 자유로웠고 공정도 많은 정권이었다. 근데 처음에는 안 그러졌어요. 일단 가만히 보니까 권위주의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자꾸 조금씩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서울대학교 정치학부 이정복 교수님이 가장 객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얼 파이너라는 분의 파사드 데모크라시 뭐 쉬운 개념인데 겉으로는 이제 민주주의 제도적으로 잘 도입해서 했다. 근데 운영은 그렇게 안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민주주의라는 말을 이정복 교수는 쓰고 있고 이정복 교수님 여기서 중간에 보면 하여튼 제1공화국 시대의 정치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경제적 발전 단계가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를 지향하였고 외양으로는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 기존의 학자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권위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세미얼 헌팅턴이라고 미국의 아주 그 대단한 정치학자인데 이분이 더 Third Wave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민주주의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분이 깊은 설명을 안 하는데 이승만 정권을 세미 데모크라틱 시빌리언 레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데모크라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 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은 뭐 이 데모크라틱이라고 말하는 거에 별 주저함이 없어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그냥 무조건 독재고 다 이제 그것만 이제 그런 면들만 이제 보여주고 있고 정치학자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권위주의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메인 웨어링 교수의 그 지표를 보면은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99페이지에 가면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그 메인 웨어링 교수가 말하는 네 가지 범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는 이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적 선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언론 출판 결사와 같은 시민적 정치적 자유가 보호돼야 된다. 세 번째는 보통선거권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선출된 정부가 실질적으로 통치력을 확보해야 된다. 뒤에 무슨 군부 같은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집단이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범주를 완전히 만족시켜주는 게 이제 민주주의 체제고 이거 중에서 한두 개 하나 이상에서 중대한 위배가 있을 때 이거는 이제 권위주의 정권이다. 권위주의 체제다. 부분적으로 하나 이상의 부분적인 위배가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세미 데모크라틱 레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다 읽을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주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아비트로리 자의적인 건 절대로 아니고 우리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 읽을 시간은 없고 어쨌든 중대하다는 거는 예를 들면 선거 같은 게 전혀 없었다는 거나 아니면은 뭐 정부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든가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그런 건 없었다. 그 다음에 아주 총체적인 인권 탄압, 눈에 두드러진 인권 탄압 그런 건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이승만 정권이 끝난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사상계라는 잡지에 대해서 공부를 통해서 보는데 깜짝 놀란 게 사상계라는 잡지를 보니까 너무 자유스럽더라고요. 할 말 다 하고 장준하가 발해인 편집인인데 권동원에서 뭐 계속 얘기를 하고 또 뒤에서도 나오지만 그 당시 그 김상돈이라는 민의원이 이제 그 논설을 썼는데 제목이 죽을 지경이다. 제목이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할 말 다 하고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말 잘못하면은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막 그 금지시키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가 뒤에서 그 예시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논설들이 자유당 정권에 대해서 할 말을 다 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상당했다.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은 그 당시 이승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던 리차드 알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좀 아주 악질적인 사람인데 맥스웰 테일러라는 그 비팔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본명은 존 테일러인데 이 사람도 자기 책에서는 신기하게도 이 나라가 독재 정권인데도 이게 언론 출판의 자유는 상당히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송건호 씨도 당시에 여러 가지 정부의 야당 탄압이 있었는데 신문들이 다 보도를 했다.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있었다고 이승만 정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송건호 씨도 그 당시에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민의 자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중대한 위반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의 이제 100페이지부터 이제 그 제 따져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 범주에서는 어떤 이제 메이저 바이올레이션이 있었나 해서 지금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50선거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남로당도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삼엄한 준비가 있었고 대부분 문맹이었었기 때문에 관의 개입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영향을 미치려고 그런다기보다는 일단 뭐 지도겠죠, 지도. 글도 잘 못 읽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유엔 위원단의 보고서도 보면 상당히 자유로웠다. 102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102페이지에 그 작은 글씨 보면은 유권자들은 민주적 자유를 행사할 수 있었고 표를 그들 의사에 따라 찍을 수 있었다. 이렇게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수익 교수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익 교수님도 남로당의 폭력 투쟁 때문에 이제 상당히 그 분위기가 살벌했지만 상당히 자유롭게 되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읽은 게 조금 거꾸로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게 두 번째 선거였습니다. 첫 번째 선거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선거에서 읽었던 게 바로 그건데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거까지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다음 상당히 자유롭게 됐고 유엔에서 상당히 감시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세 번째 선거, 제 3대 선거, 제 3대 총선. 그 부분은 이제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3대 총선을 보면은 요게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상당히 이제 그 유엔의 그 감시도 좀 느슨했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도 조직적인 그 부정선거라든가 이제 그런 건 없었다. 그리고 선거 결과를 완전히 바꿀 그럴 건 아니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106페이지, 107페이지 거기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1952년에 이제 직선제 선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56년에 제3대 정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 선거들은 약간의 뭐 야당 탄압이라든가 관권의 개입이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52년 선거라는 건 이승만 대통령이 아직도 카리스마가 살아있었고 특별히 부정선거를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부통령 선거는 재미있게도 이제 자유당의 후보였던 이범석 씨가 떨어지고 무소속의 함태웅 씨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약간의 관권의 개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사람들이 의사를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 56년 선거는 역시 이제 아직도 이 대통령의 그 카리스마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 뭐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통령 선거에서 장관이 됐다는 거는 아무도 몰랐던 거거든요. 선거를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 대사관도 이기국이 될 거라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당연히 없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이제 58년 선거입니다. 58년 선거가 보니까 이 선거 소송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그 당시 장면하고 그다음 그 나올림 대사하고 이제 이게 선거에 대해서 좌담하는 거 보니까 이게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4번의 선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인권 의식이 상당히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선거 소송이 많이 난 것이지 그거 자체를 다 부정선거로 볼 필요는 없고 그 나올림 대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권의 신장으로 봐야 되고 선거 결과를 전적으로 바꿀 만한 그런 선거는 많지 않았다. 그런데 그러나 어쨌든 60년에 이제 3.15 부정선거가 있었듯이 점점 약간 선거 부정 사례가 많이 있었던 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선거 소송이 많았다. 그러나 이것도 베인 웨어링 교수 말대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중대한 위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권리니 시민적 자유 범주를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제가 뭐 많은 사례가 없지만 그 당시 보면 뭐 국회의원이 누가 잡혀가서 고문당하거나 구속된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대학 교수도 해직된 것도 없었고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도 많지도 않았지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물리과대학에 요새 뉴델리에서도 활동한 류근일 그 당시 학생이 피라 사건으로
제적이 되고 구속됐다 다시 또 무죄되고 그래서 뭐 그 정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드러나는 인권 탄압 사례는 없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지표가 정당의 결성이 금지되거나 정당이 존재하지 못하고 하는 건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고 엄연히 야당이 있었고 야당의 경쟁이 허용됐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언론에 대한 그런 정기적인 그 검열은 없었다. 검열은 없었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4.19가 나고 나서 그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좌담회를 하는데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그러는 4.19의 주역은 첫 번째는 학생이지만 언론이다. 언론이 역할을 많이 했다. 언론이 방향을 이끌었기 때문에 4.19가 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입니다. 뒤에서 난 교육. 우리가 철저하게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보면은 언론의 자유는 다른 독재 정권이랑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수준의 자유를 두는 것이 아닌가 상대적으로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총체적으로 보면 이승만 정권은 세미 데모크라틱 레짐이라고 불러도 손상이 없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민주적인 요소를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물론 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비민주적인 게 많았다. 그 세미 오소리티를 불러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까지 제가 말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에서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어떻게 의미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그 당시에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유민주주의를 비록 외형적이지만 누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김충남 교수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국가건설이라는 거는 단계가 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건설은 초기 단계였고 이거는 첫 번째가 국가안보, 그 다음에 경제발전, 그 다음에 민주주의 단계인데 물론 이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국가안보의 기틀을 다졌고 더 빨리 박정희 대통령처럼 더 빨리 경제개발계획에 매진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건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게 빨리 경제발전으로 들어가고 민주주의 들어가는 거는 그건 너무 힘든 걸 우리가 주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승만 정권을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다. 민주주의에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객관적으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국가건설 초기 단계고 그렇게 국민소득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느냐. 그건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 그리고 그분이 하와이에서도 이제 교육을 열심히 했고 이 교육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니까 1950년대 교육은 철저하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교육은 됐고 학생들이 볼 때는 왜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안 하느냐, 왜 민주주의적 절차를 어기느냐, 거기에 이제 비분 관계에서 일어나는 게 4.19로 제가 보기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졌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뭐 미국을 칭찬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미국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참전했다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서재필도 있고 이승만 대통령도 있고 우리의 선각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상당히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만은 이해관계가 강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과 소련이 얼굴을 못 대고 체제 경쟁하는 데가 바로 코리안 페닌슐라다. 세계 유일이다. 딱 하나 비슷한 데가 있는데 그게 베를린입니다. 근데 그건 베를린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생산을 건 체제 경쟁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식 민주주의냐 소비에트 민주주의냐를 두고서 생산을 건 미국 소련과 미국의 투쟁 그것이 바로 냉전인데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민주주의 진열장 디스플레이 윈도우 오브 디모크라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차적 문제에서 어긋날 때는 상당히 개입을 하고 압박을 하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래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자유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나마 지켜나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